안녕하세요. 책다사마입니다. 오늘도 주 3남매를 모두 재우고 혼자만의 시간에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김정훈, 지음, 21세기 복수, 출판사입니다. 잘 노는 사람의 특별한 능력. 유난히 사랑받는 이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잘 논다. 잘 논다고 해서 노래방 가서 넥타이 머리에 묶고 탁자 위에 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한 놀이를 통해서도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놀이란 다름없는 정서 교류를 통한 의사소통이다. 잘 노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 놀이란 정서 공유를 뜻하기 때문이다. 정서 공유가 의사소통의 핵심이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아빠는 아이들과 정서 공유를 잘한다. 아이들이 즐거움을 공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공차기를 하는 아빠가 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즐거워하며 슛 꼬리를 외친다. 그런데 만약 아빠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아주 심드렁하게 그래 꼬리냐 라고 중얼거린다면 어느 아이들이 이 아빠와 노는 것을 즐거워하겠는가? 잘 노는 아빠들은 아이들의 고함 소리에 맞춰 슛 꼬리 와 야! 를 연발한다. 가끔 아이들보다 더 오버를 해서 썰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사랑한다. 아빠와 노는 것을 저녁마다 기다린다. 노는 것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놀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서 공유의 기술은 인간 의사소통의 핵심이다. 모처럼의 가을 여행에서 아내는 흥분해서 이야기한다. 여보, 너무 좋다. 우리 내년에도 또 오자. 감탄사를 연발하는 아내에게 썰렁한 남편은 담배 끝을 씹으며 한마디 한다. 참나, 단풍 처음 보냐? 이런 남편을 엑스레이 찍어보면 대부분 간이 부어있다.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기뻐하며 흥분해야 그 기쁨은 2배가 된다. 그래야 모처럼 함께한 여행에 의미가 있다. 아내의 감탄을 공유할 때 아내는 사랑을 느낀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서 공유는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단위이다. 어쨌든 웃는 여자는 다 예쁘다. 나는 지금도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몇 년 전부터 고정 출연하고 있는 MBC 아침 방송에 가면 정말 예쁜 아나운서와 리포터들이 바로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바로 옆에 앉은 최윤영 아나운서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면 아침부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사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얼마 전 아침형 인간이 사회적인 화두가 될 때 나는
이것은 순전히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착취 전략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요즘 새벽 5시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순전히 이 아름다운 여성들 때문이다. 아침 일찍부터 환하게 웃는 여성들 옆에서 1시간이나 앉아있는 그 가슴 설레는 즐거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배가 나올 만큼 나온 지금도 이 정도인데 총각 때는 어떠했겠는가? 대학 시절 이야기다. 미팅에 나가면 나는 항상 가장 예쁜 여자 앞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는 그동안 닦은 온갖 레퍼토리와 제스처를 동원해 앞에 여자를 사로잡으려고 정말 처절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예쁜 여자는 꼭 예쁜 척을 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동요도 없다. 그 정도의 구애 행동은 익숙하다는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하다. 제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보이라 할지라도 이런 차가운 여자 앞에서 30분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내가 지쳐갈 무렵 이 얼굴만 예쁜 여자 옆에서 계속 주목하며 웃어주는 여자가 있다. 처음에는 그 여자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설픈 농담에 계속 웃어주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는 그 여자에게로 몸이 향해 있다. 나는 그 여자를 향해 계속 어설픈 농담으로 수작을 걸며 속으로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 아니, 왜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보고 노력을 기울이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별로 안 예쁜 여자를 계속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내 정서를 공유해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남과 정서를 공유하지 않는 여자는 30분이 지나면 전혀 예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에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더라도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아주 적당하게 웃어주고 어머, 어쩜, 그래서요? 와 같은 추임새를 넣을 줄 아는 여자는 30분이 지나면 무척 예뻐 보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때 그 여자와 함께 산다. 지금도 내 안에는 잘 웃는다. 웃는 여자는 다 예쁘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사람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 사람들에게 유난히 사랑받는 사람들은 정서 공유를 잘한다. 남의 기쁨, 슬픔, 우울함, 흥분과 같은 정서를 아주 잘 공유해준다.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 눈짓, 몸짓, 목소리를 통해 그 사람이 내 정서를 공유하는지 아닌지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낀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엄마와 놀면서 이 정서 공유의 방식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주위에는 단지 몇 분을 마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온종일 우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우울하게 하는 사람이란 표현은 너무 점잖다. 보다 적나라한 표현을 쓰자면 온종일 재수없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어떤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그저 단지 내 앞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다. 물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알고 보면 무척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유 없이 남에게 기피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무척 불행한 사람이다. 정서 공유의 기술이 없는 까닭이다. 상대가 가볍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 함께 웃으며 받아 넘길 수 있는 정서 공유의 능력이 없다.
앞에 있는 사람의 슬픔을 공유한다는 몸짓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정서 공유의 방식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정서 공유의 문제가 많이 발견된다. 문화는 리추얼이다. 우리는 외국에 가면 되게 문화적 충격을 느낀다. 외국인들은 문화가 다르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현상을 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일까? 문화 차이는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서양인들은 껴안는다. 이 행동은 그들 나름의 특별한 정서 공유의 방식이다. 이를 문화라고 한다. 정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건물을 보면 참 문화가 다르다고 느낀다. 그 건물이 주는 정서적 색깔과 우리 건물이 주는 정서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대상은 우리의 정서적 변화를 유발한다. 색깔, 크기, 모양에 따라 우리의 느낌은 변화한다. 그러니까 문화는 정서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해도 큰 무리는 없다. 아니, 이보다 더 문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없는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몸짓과 표정을 먼저 익히는 일이다. 그래서 영어를 빨리 배우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는 것과 같은 미국인들의 몸짓을 함께 배운다. 이러한 정서 공유의 리추얼이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사소한 리추얼만 어겨도 쉽게 죽일 놈이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아주 사소한 리추얼들이 의외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학 후배 중에 상당히 큰 기업의 사장이 된 친구가 있다. 대학 시절 장난으로 뒤통수를 때려가며 지내던 후배다. 약 20년이 지난 후 우연히 호텔 조찬 모임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아무리 허물없이 지내던 대학 후배지만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또 주위에 눈도 있고 해서 예의를 갖춰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내 정중한 인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는 체를 했다.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바삐 악수만 건네고 사라졌다. 나는 무척 당황했다. 그 이후로 나는 동문회에서 그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사장이 되더니 아주 건방져졌다고 이야기한다. 지금도 그 친구 욕을 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식의 일들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 친구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한 것일까? 인사 한 번 잘못한 것이다. 아마도 사장이라고 건방을 떨었다기보다는 무척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정중한 인사를 무시당한 나는 그를 그저 건방진 녀석으로 규정해버렸다. 왜? 인사의 리추얼이 어긋난 것이다. 그 사소한 인사의 리추얼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그 후배는 속 좁은 나에게 죽일 놈이 된 것이다. 조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대인관계의 리추얼에 예민하다.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는 각도는 물론 명함을 내놓는 태도와 결제 서류를 드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각 조직마다 사소한 리추얼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상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으로 삼성과 현대를 이야기한다. 이 두 기업은 참 여러모로 다르다. 현대에서 지은 건물과 삼성에서 지은 건물은 아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현대 앞의 술집과 삼성 앞의 술집 분위기도 다르다고 한다. 노는 방식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이야기다. 기업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대체 기업 문화가 어떻게 다르기에 건물의 디자인, 색깔, 직원들의 노는 문화까지 달라지는가? 리추얼이다. 기업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은 구체적인 일상의 사소한 리추얼들을 통해 조직원들의 행동까지 지배한다. 조직 문화의 핵심은 정서 공유의 리추얼이다. 일상의 리추얼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 공유의 리추얼이다. 정서 공유의 리추얼이 발달한 회사는 흥한다. 정서 공유의 리추얼이 없는 회사는 망한다. 정서 공유는 직원들이 기업의 가치와 성장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요즘 나는 기업 강연을 많이 한다. 한 주에 적어도 서너 번은 한다. 수백 번의 기업 강연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인지, 곧 망할 회사인지 강의를 시작한 후 30분 정도 지나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내 강연을 듣는 구성원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강연 내용인데 회사마다 그 반응이 다르다. 그 반응에 따라 내 강연 태도도 달라진다. 어느 회사에서는 강연이 끝난 후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반면 어느 회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린다. 강연에 대한 반응이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것은 강사와 그 회사원들이 서로 얼마나 정서를 공유하는가에 달려있다. 잘 돌아가는 회사의 사원들은 강사가 유도하는 정서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에는 관심을 집중시키는 반면 상투적인 이야기에는 긴장을 풀어버리고 지겨워하는 반응을 그대로 보인다. 이러한 청중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을 하다 보면 강사가 긴장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같은 내용의 강연이라 할지라도 질적인 차원이 달라진다. 강연은 강사와 청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청중은 어떠한 자극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다. 제 아무리 다양한 내용과 강의 테크닉을 동원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런 경우 2시간 강연이 10시간처럼 느껴진다. 강연 반응이 너무 안 좋았던 회사의 경우 강연이 끝난 후 나는 인사나 교육 담당자에게 꼭 물어본다. 혹시 회사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열이면 열, 모두 회사에 문제가 있단다. 문제가 있는 회사의 청중은 집단적인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회사 조직원끼리의 정서 공유가 전혀 안 되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끼리 정서 공유가 안 되는데 어찌 낯선 강사의 구라에 감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서 공유의 어려움은 낯선 집단이 섞여 있는 강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정서 공유의 리추얼을 통해 이뤄지는 청중의 심리적 일체감이 없기 때문이다. 정서 공유는 모든 조직 문화의 기본 원리이다. 정서 공유의 리추얼은 이런 조직의 일체감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힘이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웃음과 왜 찌레봐의 차이. 정서를 공유하는 리추얼의 기초는 눈을 맞추는 일이다. 나는 독일에 유학 가서 처음으로 파란 눈을 봤다. 그런데 파란 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다. 우리의 눈은 대부분 까맣게 보이고 가끔 갈색 눈이 있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눈은 참 다양한 파란색을 하고 있다. 물론 갈색도 있고 까만 눈도 있지만 내가 가장 황홀해했던 눈은 호수같이 파란 눈이다. 정말 코발트빛 파란색의 눈이다. 심지어는 그 눈에 빠져서 헤엄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나는 독일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지하철에서 처음 본 파란 호수 같은 눈을 보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 넋 놓고 보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어찌하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 아가씨가 날 보고 싱긋 웃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정말 푸른 호수로 다이빙하는 느낌이었다. 비록 말이 안 통해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했지만 나는 황홀한 그 느낌에 온종일 떠다녔다. 내 얼굴이 독일서도 통하는구나. 물론 착각이었다. 그네들은 할머니도 나와 눈을 마주치면 웃었다. 아저씨도 웃었다. 물론 친절한 사람들에 한해서. 눈을 마주치면 웃는 것이 그네들에게 문화적으로 굳어진 정서 공유의 가장 기본적인 리추얼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한참 뒤였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정서 공유의 리추얼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눈이 마주치면 피한다. 그런데도 누가 계속 보고 있으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노려본다. 그런데도 상대편이 계속 바라보면 적개심에 가득 찬 눈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다가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내뱉는다. 왜 째려봐? 우리나라의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첫 단어는 대부분 왜 째려봐? 다.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무서운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운전하다 옆 창문으로 눈길이 마주칠 때 적개심이 가득 찬 표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마치 동네 어귀의 개가 낯선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울렁거리는 모습이다. 우리도 이런 우리가 너무 싫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에게 여전히 그러고 산다. 사는 게 재미없는 까닭이다.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